그 다음에 갭 투자용 전세대출 제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원래 기존에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지 딱 찍으니까 이번에만 하는 것 같죠. 자,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금지. 취급금지예요. 취급금지. 기존에는 취급금지.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취급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은행별 상위. 은행별 상위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그죠? 네. 이 기존에도 하고 있었어요. 기존과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매매와 전세가 같은 날 진행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았어요. 세입자가. 당일날 같은 계약을 할 경우.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하시는 분들 잔금 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잔금 여력이 안 되면은 투자를 하기 어려워요. 투자를 잔금 여력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여러분이 오늘 25년 7월 6일날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보통 3개월 뒤에 잔금 치죠.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는 사이에 세입자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10월 6일날 동시 진행하면서 세입자한테 받은 돈으로 잔금을 칩니다. 매수자한테.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잔금 날짜만 같은 거를 떠나서 아예 집주인이 바뀐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는 물건에는 전세입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대출을 받는 사람. 그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입자들은 이런 물건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세입자 전세대출 막혔대. 존 무한 갭 투자자 발등에 불.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24년 9월 기사예요. 작년 9월. 작년 9월에도 이랬어요.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랬어요. 뭐 대단하게 뭐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데 계속 그래왔습니다. 네. 그런데 24년 9월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어요. 하나은행은 안 막았었어요, 원래.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도 이때 하나은행에서 전세 세입자분들 하나은행 막 소개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은행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럼 이렇게 되면 갭 투자 할 수 없는 건가? 그죠? 이제 막 공부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매도자가 전세를 세팅한 후에 그러니까 매도자가 전세를 맞춰주기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들어가는 뭐 자금이나 이런 거는 다 매수자 쪽에 알아서 하고 그리고 전세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의 능력이 좋아야 돼요.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매도자도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전세입자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담스럽고 귀찮아 다 안 해요. 잘 안 하십니다. 근데 능력 좋으신 분 다 해요. 다를 게 없으니까. 두 번째, 잔금일을 다르게 하는 주인 전세. 주인이 전세를 깔고 앉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일시적 일가구 주택 때문에 팔아야 되는 주인분들은 자기가 전세나 월세를 깔고 앉아요. 근데 그때 잔금일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먼저 소유권을 넘기고 그 다음에 다음날 대출을 신청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대출 나오면 매수자한테 돈 주고.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그리고 대출 받지 않는 세입자. 이것도 되게 많습니다. 세입자분들 그러니까 주택을 굳이 살 필요 없는 분들 있죠. 뭐 난 사업 잘해, 뭐 투자 잘해, 장사 잘해. 굳이 나는 집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거주만 하면 돼. 근데 돈은 있어. 그럼 굳이 월세 살 필요 없잖아요. 전세는 내가 돈 맡겨놓고 나중에 찾아오면 돼. 아직도 많아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분들 그럴 수 있죠. 부동산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많아. 부동산에 관심 없고 돈 많은 분들은 그냥 전세 살아요. 물론 월세도 살지만. 자,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결과적으로 잔금 치르고, 전세 그 다음 계약하는 거예요. 전세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받으면 그걸로 대출 상환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갭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고요. 갭 투자가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차단을 시킬 거면은 더 강력한 규제를 썼겠죠. 근데 차단을 시킬 수 없죠, 절대. 없애는 이유가 있죠. 그죠? 전세나 갭 투자를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세 제도는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이 과거 조선시대부터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예요. 전세가 막 쓰레기다, 전세가 막 집값을 올리는 나쁜 구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부동산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네. 우리나라에만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뭐 안 돼요? 그리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목돈 만들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월세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월세 살아봐서 알지만 진짜 툭툭 나가요.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공공주택 많이 넣겠다 하죠. 네. 이거 가보고 얘기해야 돼요. 가보고. 무슨 얘기냐면 이 주택을 가보고 얘기해야 되는 얘기예요. 저는 실제로 임대주택을 계약할 뻔도 했었고, 네, 뭐 신혼희망타운은 계약했다가 파기도 했었고,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전세제도는 1910년 관습조사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전세란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업 임대 차원입니다. 그죠? 기존에 조선시대부터 있던 방식. 근데 더 웃긴 건요. 전세는 관행처럼 행해져서 정확한 기원을 알기가 어렵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기존에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그런 거란 얘기예요. 관행이 여러분 없애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네. 뭐 회사 관행, 뭐 기업 관행이죠. 이거 법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제도예요, 전세제도. 자, 그 보면은 전세 이제 제가 세 가지 케이스 갖고 왔어요. 자본금 3억으로 전세 대출 2억을 받는 분들,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70% 받는 분들, 네, 대출 금액이 3억 5천이죠. 월세. 네. 실제로 5억 정도의 보증금이면 월세 한 130에서 150 정도 나옵니다. 보증금 1억 5천. 네. 대출 이자가 3%로 조금 주담대보다 낮아요. 그래서 대출을 2억 받으면 이렇게 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매달. 그러면 2년 산다고 거주했을 때 약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대출을 이제 70%까지 해주죠, 전세도. 70%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87만 5천 원이 나가요, 3%로 받으면. 2년 후에는 2,100만 원, 약 9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물론 이제 이건 자본금 차이예요. 근데 똑같은 자본금으로 월세를 가요. 월세 130이라니. 130이 적게 잡은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150, 160이에요. 2년 후에 3,100만 원 나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더 나가요, 월세는. 그죠? 이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왜 자꾸 전세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라는 거를 정확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 무주택자분들이나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좀 따져보시고 자기한테 이익이 뭔지, 이 정책이 도대체 나한테 이로운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막 집값 잡는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정확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고 그냥 너무 좋은 데 말고 너무 나쁜 데 말고 중간 정도.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동작구 이제 그 장승비기역 앞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라고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데, 네. 여기 보시면 지금 24평 기준에 2억에 130, 1억에 190 이 정도 하죠. 네, 가서 좀 조율을 하시면 되고, 행당대림, 행당역 앞에 있죠. 네, 여기 보면은 5호선 1억에 190, 2억에 140 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증금 1억 5천이었죠. 1억 5천 하면은 네, 얼마예요? 그 사이 하겠죠, 그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심지어 지금 전월세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월세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가 없어지니까 자꾸 전세 규제를 하니까 전세가 없어지고 전세를 놓던 사람들도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또 월세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월세를 받는 순간 임대인들은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월세로 잘 안 돌립니다. 근데 뭐 지금 전세 대출 때문에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임대주택,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네. 그래도 신혼희망타운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저도 여기 계약금까지 넣었다가 파기했었거든요, 신혼희망타운. 근데 아무튼 좁아요. 되게 좁고요. 이게 진짜로 뭐 2인 가족,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때였어요. 제가 신혼희망타운 했을 때는. 그게 한 7, 8년 전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임대주택, 공공주택 많이 지어준다고 막 공급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이 공급 물량인데 이게 다 들어가요. 임대주택,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너무 없어 지금. 이런 거 다 많이 해주니까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정확히 따져보셔야 돼요. 가보세요. 뭐 한번 견본 주택도 한번 가보시고, 네.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